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서울 도심 역주행으로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 충격과 황망함에 말을 잇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영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빈소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엔 역주행 참사 희생자 7명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밤새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 이 빈소를 지키는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연이 하나둘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안치된 희생자 가운데 4명은 같은 은행에 다니던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동료 승진을 축하하는 모임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3명도 한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을 찾은 유가족은 아직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객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족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포상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도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 등은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는 등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빈소는 이곳 외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도 마련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서울 도심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배타랑 운전기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고를 낸 것일까? 이 급발진 등 이 차량 결함과 고령 운전 등 이 다양한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가드레일을 부수며 빠른 속도로 행인을 덮치는 제네시스 승용차. 사고 차량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해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친 뒤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건 아수라지 않니? 이런 전쟁도 없었어. 사방대 다치신 분들이 쓰러져갖고 신음도 없었어. 서울 도심에서 9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올해 68살로 거의 40년 동안 시내버스와 트레일러를 운행한 베테랑 기사입니다. 직업 운전사가 역주행 사고를 내자 음주나 약물 복용 등에 의심됐지만 사고 직후 검사에선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감식 등을 통해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을 수사하고 사고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이나 과실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다시 시도할 방침입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이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속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진 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데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김 의원 사과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끝내 사과를 거부해 대정부 질문은 산회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일차 본회의에서 다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 의원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은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 하는 얘기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양측이 계속 대치하면 내일까지 예정된 대정부 질문도 파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인데 민주당은 이들이 비위 검사라며 법사위에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방탄 탄핵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합니다. 모해 위증 교사, 위법한 압수수색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4명 가운데 3명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로 든 술자리 회유 의혹은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후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4건을 법사위로 넘기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내 직접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뜻이라고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추안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민주당은 당론 추진에 이견은 없었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망신주기용, 대표 방탄용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앞두고 물러난 건 2번째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의를 표한 김홍일 전 위원장 입장과 여야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방송 장악을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자, 전선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전임인 이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서 이 김홍일 전 위원장도 탄핵 처리 앞두고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윤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기관화했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식물기관화했는지는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예.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에 하나가 그 박문진 이사 등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이사진은 또 사장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 경영진에 대해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을 야당은 원치 않는 거고요. 여당은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중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업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업무를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추천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3명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예. 3명 다 추천하게 되면 또 의결 구도가 대통령 2인, 국회 3인인데 그중에 여당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3대2 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의결 구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참에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자. 저는 이게 야당의 의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꼼수 사태라면서 이제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 식물 방통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원인을 만들어낸 게 어디인가. 그러니까 저희 5인 합의제 기금에도 불구하고 10개월째 2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원인 하나는 원래 민주당 몫이었던 최민희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가 지금 10개월 동안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YTN 민영화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K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민 체제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MBC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어떤 호의적인 인물들을 앉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 고법에서도 2023년 12월하고 올해 5월 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2인 의결 자체가 절차적인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지로 다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법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법에도 위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따라서 탄핵을 하는 건 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법원 판결은 사실은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의 법 정신에 맞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쳐라라는 취지입니다. 그 2인 합의제 그 2인 의결 기구가 위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 오히려 YTN 관련된 판결에서는 또 이게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의 입장을 섣불리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천하면 돼요, 국회에서. 왜 그 추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천하게 되면 2인 체제는 해소되잖아요. 아니, 추천하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몫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여기 대통령 몫이 아닙니다. 민주당 몫입니다. 그러면서부터 2인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을 갖다 계속 민주당한테 제기하는 것은 시발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거다. 최민희 의원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부러 그 임명하지 않은 게 아니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방통위법에 보면은 방송통신부자에 3년간 종사하면 안 되는데 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을 추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최민희 의원님을 고집하시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거기는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교수님께 그걸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다시 이제 임명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이제 탄핵하고 이제 반복되잖아요. 이런 게 참 촌것 같은 일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2인 체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거든요. 위법한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2인 체제를 탄핵을 하면 방통위원장을 본인은 자진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면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다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2인 체제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좀 그렇다면 빨리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5인 합의제 기구가 5인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훨씬 더 숫자가 많으니까 좀 빨리 합법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방송 정상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하면 돼요. 짧게 해주세요.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오늘 내일이라도 합의해가지고 3인을 추천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추천하겠다 대국민 약속을 하고 그럼 국회에서 추천목 3인을 추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인 체제가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뭐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하시든지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2인 체제로 탄핵 사유를 계속 삼으면서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국회 노력을 안 해요. 그럼 탄핵 사유를 계속 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인 체제를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 MBC 인선 과정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지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국회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또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김병조 의원님, 동맹이라 하겠습니다.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국회 일정도 있죠.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힘은 다시 거부를 합니까? 사과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과를 하시겠죠. 예. 사과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 전원이 그 어떤 논평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논평을 낸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논평 낸 분은 대변인 한 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논평의 취지도 지금 김병주 의원이 지적한 저런 취지가 아니에요.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예. 저열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군사 위협 사태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되면 한미일 간의 어떤 파트너십이 강화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문구 하나 잡아가지고 저렇게 한미연합 부사령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실 분인데 저걸 갖고 트집 잡아서 저렇게 어떤 파행을 이끌어낸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원 국민의힘 108명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어제 국회가 파행되면서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했던 이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불발됐고 국민의힘 이 필리버스터 일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재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시도를 할 것인지 또 필리버스터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대응 같은 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오히려 필리버스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여당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시라는 거죠. 국민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왜 예를 들면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킬 수 없는지 그리고 대통령한테 왜 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외에는 될 수 없다는 얘기들 할 겁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하루밖에 못할 텐데요. 왜냐하면 180명이 넘으면 민주당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이라도 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여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여야의 설명에 따라서 여론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정한 모든 절차와 권한, 권리들을 행사하셔라.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저 상황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뿐이 없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종결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국민께 알리는 방법.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실제 최상벽 숨진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공세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법. 그다음 방통위법 관련돼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 이런 뿐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마지막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대응뿐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검사 4명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좀 전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자, 먼저 그 CG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좀 4명의 검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술판 회유를 했다는 이 박상영 검사 또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강백신, 엄희준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4명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내용의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봉투, 그러니까 민주당 수사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문제는 저 사람들의 저런 혐의들이 전부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거의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화영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진술 조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엄희준 검사의 경우는 이게 대장동 수사를 했던 분인데 한명숙 옛 국무총리 사건을 소환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박범계 장관 시절에 탈탈 털어가지고 이미 다 무혐의 났고요.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까지 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마 그 원본을 다 통째로다가 서버에 저장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원본의 진정성 입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철 검사의 경우는 장시호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근데 네네. 장시호가 난 허위 주장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 자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네네. 먼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탄핵을 만약에 법사위가 조사한다 하더라도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검찰 내지 공수처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놓고 네네.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갖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역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정치적으로 망신주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탄핵을 할 만한 사안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핵심적으로 국회 헌법에 의하면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말씀하시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위반 사항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내용은 다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민주당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검찰총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그 진술 세미나라고 얘기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결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의 결정 과정에서도 안부수 씨의 딸 같은 경우가 어떤 형태로든지 집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쌍방울이 도움을 줬었고 또 쌍방울 관계자가 진술 세미나라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진술 녹취록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사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외에 제3의 제4의 증거와 녹취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진술을 갖다가 회유하거나 위증을 갖다가 교사하는 경우 죄가 없는 자에게 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탄핵을 통해서 헌재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성이 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좀 수기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집중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수사를 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황이 있다. 양쪽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는 이 상황에서 탄핵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체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검찰 자체가 매우 정치화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정치 권력의 이익에 공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인 탄핵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탄핵 소추가 되면 이게 이제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못하고 재판도 늦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적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면 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 탄핵이 적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럼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첫 번째는 보통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그러니까 공판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했던 부장검사 등이 가서 직접 공판에 관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직무정지되면 공판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럼 공판검사가 이 사건 기록을 파악을 다 언제 하겠습니까? 그럼 또 재판이 늦어져요. 그리고 부실한 대응이 됩니다. 자, 이걸 하나 노리는 거고 두 번째는 법사위에 탄핵을 하기 전에 조사를 위탁한 적이 없어요. 역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왜 했느냐? 법사위원들 보면 이재명 대표 등 변호인이 거기 꽤 있어요. 자, 변호사가 수사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나도 불려가겠네. 나도 재판정이 아니고 법사위 회의장에 불려가서 또 조사 받겠네. 증인 신청 받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분들이 예정했던 시스템이겠습니까? 탄핵 제도라는 건요.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원래. 자, 국민들이 뽑아오는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오케이 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들한테는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 권력은 간섭할 수 없다. 아니 근데 한계 정치 권력이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자, 이재명 대표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중지시키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재판 신청을 병합해달라는 것도 좀 그런 재판 지연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권리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상당히 그 중앙지방법원에 계류된 재판 등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래 병합 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당대표 후보 4명이요. 비전 발표회에서 만났습니다. 모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곧바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양감 묻어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양감 묻어 맞잖아. 아니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죠. 같이 붙여야지. 윤석열 의원님도 오세요. 자, 이렇게 멋있게 입고. 아, 내가 나경원 대표님 옆에 계셔. 탄핵 청원이 지금 100만 명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을 미끼로 한 낚시질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그 9명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 답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특검법 주장을 철회해라, 뭐 대안이 있냐, 이 두 장이 맞서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 화면을 보면서 참 정치 참 힘들다. 어깨 동무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한동훈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대통령 부속실장과 국방비서관이 6차례나 통화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8월 2일 날은 대통령과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이 3회에 걸쳐서 1시간 동안 거의 18분 정도 통화를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개입했다는 건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어제는 이 사건을 항명사건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항명사건으로 규정해서 그대로 몰고 간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박정우 수사단장은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첩한다라고 하는 위법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첩자를 받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례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진상규명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특검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고, 그리고 그 하필 특검에는 특검 후보 추천을 왜 민주당이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잖아요. 고발인이 왜 특검 추천권까지 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게 되면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고발하게 되면 고발인 측이 지정한 수사관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한동훈하고 원희룡 후보 측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마치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자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한동훈 후보가 물어보니까 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소위 2010년 특검을 했을 때 이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검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특검법과 관련돼서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가 8분 50초 만에 후원을 모두 채웠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대가 그만큼 큰 거죠. 누구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기대가 이제 속도, 물론 이제 인원수로 따지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한 1,5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원수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당원층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클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탄 같은 거 터지는 처럼 요란스럽게 쾅쾅쾅쾅 하면서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냈던 세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눈앞에서 이게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 슬픔이 한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음주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청역 교통사고를 둘러싼 이 의문점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관련 내용 설주한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제 이제 사고 차량이 왜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했는지 여기서부터 의문이죠. 실제로 역주행을 했다면 만약에 이제 원해서 했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
만약에 이게 고의로 역주행을 했다면은 역주행 후에 여러 가지 사람을 뭐 키워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을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떤 그 지금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면 최대 살인까지 검토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설마 그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장소도 그 과실로 인한 역주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그 과실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사고 차량이 서서히 이제 멈춰서는 마지막에 멈춰서는 그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급발진 여부에 대한 논란 더 커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어떤 사고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약물이나 음주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과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이분이 또 버스 운전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베테랑 운전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차량의 결함이 아닐까라는 어떤 의심이 이 사건 초기부터 있어 왔던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러한 급발진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사고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 차량 급발진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문가에 따라서는 지금 결론이 지금 진단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아직은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회수했고 블랙박스라든지 당시 그 사건이 발생했던 주변 도로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만 해야지만 이게 결론이 정확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급발진 사고가 인정되려면 어떤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급발진이라고 하려면 차량을 운전자가 자기의 의사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뭐 굉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블랙박스 내 음성이 있다든가 또 목격자들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그 제어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진술들이 일관되게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서는 그동안에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데요. 민사적으로는 아주 드물게 그 2020년에 그 BMW 차량의 급발진이 2심에서 인정이 돼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2008년에 대법원에서 그 급발진으로 인정이 돼서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1, 2, 3심에서 모두 운전자가 무죄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네, 사고 차량 운전자 일단은 현재 입원 중입니다. 경찰이 영장 청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구속 수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증거인멸은 할 우려가 없죠. 일단 차량 자체는 이미 회수가 됐고요. 다만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도주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이분이 어느 정도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주거가 일정하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영장 청구가 된 다음에 어떤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만이 아마 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다면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3조 1항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의 죄를 범하면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그 치사를 일으킨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기본 영역이 8월에서 2년, 그다음에 가중 영역이 1년에서 3년이거든요. 그리고 양형 기준보다 더 위로 올려서 선고를 하려면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대로 선고될 수 있는 금고형은 3년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이 크게 다쳤어요. 네, 지난 1일 밤 10시 16분 정도에 수초시 조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그 편도 1차선 도로를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다시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한 사이에 왼쪽에서 진입한 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가 미끄러져가지고 그것이 이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보행자들을 덮친 사고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크게 다쳤고 다친 사고입니다.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야, 이런 사고의 책임 누구에게 더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 사건의 이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의 정도나 인과관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쪽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은 위험운전 희사상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만 해도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그렇게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입법자는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쪽이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가가 석 달째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밥상에 자주 오르는 메뉴, 김은 3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과일값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윤서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밥상 단골 메뉴인 김값이 껑충 뛰면서 판매대가 한산합니다. 이 비싼 가격이 납득이 안 가요. 중간 상인들의 횡포인지 정말 귀해서 그런지. 김값은 1년 전보다 29% 올라 38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고 과일값과 기름값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생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물가는 2.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석 달째 2%대인데다 상승폭은 1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농산물, 전기가스, 수도, 가공식품 등의 상승폭이 축소하여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세가 확연해질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불안 요소로 꼽혔던 공공요금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장 지난 1일자로 올리려던 가스비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가 둔화세에 금리 인하 압박도 강해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와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중반을 보이며 하향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물가 상승 우려 여전한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지난달 물가 상승률 2.4%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뭐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처방이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프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는 의사들은 봅니다. 약 처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처방이 맞는지.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약을 처방할지 이렇게 판단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똑같거든요. 그 코로나19 거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높아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고금리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럼 고금리의 처방이 과연 사실상 이 고금리에서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고금리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4% 기록하면서 아마 한국은행에선 자신감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시장은 굉장히 긴축하면서 아파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효과가 발휘하고 있는 거죠. 2.4%, 999, 456 계속적으로 2% 물가 상승률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는 아마 지금 처방이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그렇게 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배 같은 과일값 여전히 비싸고요. 장마철이다 보니 농산물 가격 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체감을 전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2.4% 올랐는데 생활 물가는 2.9%, 2.8% 요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 물가 지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오히려 더 팍팍하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 물가가 있어요. 이런 신품 과실이라든지 그렇죠. 신선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요. 지금 보면은
신선 지수 같은 경우가 11%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게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데 왜 맞아요. 내가 쓰고 있는 거는 더 굉장히 어렵고 나의 소비 지출은 더 팍팍해지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생활 물가가 아직도 높다. 특히 우리가 먹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좀 더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로 계속 갈수록 체감 효과는 좀 일어날 거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 상승률이 2.4%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생활 물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변수는 있어요. 당연히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기후 변화 이런 뭐 변수는 있겠지만은 이대로만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하반기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체감되는 물가도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방이 잘 들어서 물가 지표가 개선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제는 처방이 잘 먹혔으니까 금리 인하도 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우리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빠르면 8월도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금통위가 이제 8월에도 열리고요. 10월, 11월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8월 금리 인하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확실히 이제 FOMC에서 10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FOMC에서 열리는 거를 보고 10월에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9월이죠. 9월에 그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0월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 네, 우리나라는 10월에 금통위가 열리고요. 9월에 FOMC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 9월 회의를 보고 10월에 움직일 거다라는 이제 시장의 움직임. 저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금리 인하는요.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증시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고 변수는 두 가지를 꼽아드릴게요.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변수가 항상 있고요. 워낙 강달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가예요.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변수 잘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상 조기 금리 인하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좀 기다렸다가 아마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물가 2%대로 안착을 하면서 인하율이 뭐 유가 인하율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런 이 지난 1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유가 인하율이 소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 휘발유 가격 전날 대비 리터당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원래대로나 본다 그러면 이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잖아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41원 올라야 되고요. 경유는 38원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하율 자체를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25% 세금 인하해 주다가 20% 줄었습니다. 휘발유는. 그러면은 당연히 휘발유는 41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실제 시장에 나가보니 8원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소들이요. 일단 싸게 들어오는 재고가 있을 거예요. 기름 같은 경우가 그럼 그걸 다 팔아야지만 사실 또 새로운 가격 적용하잖아요. 7월 첫째 주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는 이제 기름값을 만날 수 있고 다만 7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재고 소진이 다 됩니다. 기름 비싸게 들어온 거 다 나가요. 그럼 이제 비싸게 받은 거 비싸게 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인상 요인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범부처 지금 시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최근에 올려봐 이런 정부가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 보니까 주유소들이 사실 총대를 잘 안 매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서서히 가격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에 처음으로 5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1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많이 팔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아마 감이 안 올 텐데 1조 3,800억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저도 라면 좋아하고요. 근데 우리의 입맛이 이제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유럽과 동남아 쪽에서 수출량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1월과 5월 사이에 봤더니 유럽 쪽에서는 49%, 전년 동기 대비 49% 올랐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서는 24%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신흥 시장에서 라면 수출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우리나라의 수출이 더 증가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관세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1월과 6월 사이에 이게 라면 수출액이 우리 돈으로 8,1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반 하반기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10억 달러, 한마디로 우리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조 한 3,8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농식품부에서 상반기 K푸드 플러스 지표를 발표합니다.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발표하거든요. 네. 아마 관련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라면 수출 잘 되고 있고 K푸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푸드 수출 관련해서 좋은 소식 들렸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도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상태인데요. 평소에도 비가 오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데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엔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건 물론이고 차량 제어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직접 시험 주행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25톤 트레일러가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서 있던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빗길에는 바퀴와 바닥 사이에 수막이 생겨 제동거리가 맑은 날보다 더 늘어납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도 맑은 날에 비해 42.8% 더 높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더욱더 감속주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최대한 예를 들어 40% 정도의 속도만큼 줄여서 주행하시는 것이. 그런데 타이어가 마모될수록 빗길에 더 취약합니다. 빗길에서 똑같이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급제동을 했을 때 새 타이어를 단 차량은 제동거리가 30에서 40m에 불과했지만 마모된 타이어 차량의 제동거리는 이보다 2배까지 늘어났고 방향 전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향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마철 전에 꼭 마모된 타이어는 점검하셔서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웠을 때 제작 연도가 보이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 38.5%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연일 폭염을 보이고 있는 인도에서 한 힌두교 예배 행사에 100명이 넘게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상 인원보다 3배가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무더위에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신 여러 구가 트럭에 실려 있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유가족은 바닥에 앉아 통곡합니다. 인도 북부 하트라스에서 현지 시간 2일 열린 힌두교 예배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적어도 11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힌두교 시바신에 울리는 예배 행사 직후 벌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참석자들이 빨리 행사장을 벗어나려다 출구 쪽으로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인데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만 150명이 넘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이 허가받은 인원은 5,000명이었는데 15,000명이 넘게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जिसमें जब समागम अंत हो रहा था तो उस समय अत्यधिक उमस के कारण जब वहां से लोग निकलने को हुए तो उस समय ये घटना कारित हुई है. 모디 총리는 애도하며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인도에서는 종교 행사 압사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2013년에도 힌두교 순례자 행사에서 115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곳은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노란색 조끼를 입은 안내원이 서 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팻말을 들고 있고 마을 방문 시간이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라고 써 있는데요. 종로구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북종로 11길 일대를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구청 직원이 순찰하고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네요. 네, 통행 제한에 벌금까지 총 강수를 둔 것 같네요. 네. 북촌 한옥마을이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건데요.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 거주자는 6,100명 정도인데 지난해 북촌을 찾은 연간 방문객은 66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촌 주민의 1,000배가 넘는 인원인데요. 새벽까지 떠드는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등 소음이 끊이지 않고 함부로 문을 열거나 문 틈새로 몰래 촬영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인구도 최근 5년 새 27%가 줄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면서 주민들의 삶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와 영남 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으로는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호남과 영남 서부에 10에서 40mm, 그 밖 전국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 29도, 대구 33도로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